실제로 임플란트는 평생 쓸 수가 없다라는 걸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임플란트를 안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임플란트도 수명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는 한 번 택하시면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 훨씬 더 병원을 현명하게 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예 임플란트를 어디서 받을까 고민하시는 분한테 그냥 딱 5가지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임플란트를 하면 평생 가는 걸까요? 그리고 임플란트의 수명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가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앞니가 빠져버리면 이분은 임플란트를 해야겠죠. 그리고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근데 보통 그러면 피해 보상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건 실제 있는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분의 나이가 30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80세까지 평균 수명으로 예상을 한다면 우리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는 한 10년 단위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실제로 10년 단위로 임플란트를 할 때, 예를 들어 5번 정도 임플란트를 하신다고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손해사정을 할 때도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실제로 임플란트는 평생 쓸 수가 없다라는 걸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임플란트를 안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임플란트도 수명이 있기 때문이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된다면은 하셔야겠지만 그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그러면 또 쓰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임플란트가 평생 쓰지 못한다. 그것은 이제 크게 2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환자분 스스로 잘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본인이 치주 상태가 안 좋은데 임플란트를 심고서 관리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잇몸뼈가 스티로폼처럼 푸석푸석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임플란트 심어도 또 임플란트가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담배 태시는 분들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흡연 자체가 임플란트 성공률을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그리고 환자분 스스로 관리를 못한다거나 이와 같이 환자분 스스로 문제가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2번째는 또 병원에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 임플란트 수술하시는 원장님의 경험이 없다거나 또 수술하다가 실수를 하셨다거나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를 하시는 일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보호원에도 임플란트 관련된 그 사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좋지 않은 재료를 썼다거나 우수한 장비를 쓰지 않았다거나 해서 임플란트가 잘못 심기는 경우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2가지 이유 때문에 임플란트는 망가진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인 스스로도 관리를 잘 하시면서 또 임플란트를 잘 할 수 있는 병원을 택하셔서 치료받는 것이 임플란트를 최대한 오래 쓰는 또 재수술을 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이가 좋지 않으셔서 임플란트를 좀 빨리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겁이 나셔가지고 안 하시게 되실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는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임플란트를 이미 시술 받으신 분들도 내가 지금 불편한 게 부작용인지 아니면 있을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플란트 부작용으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래 턱뼈 임플란트를 수술하다 보면 이 아래 턱뼈에는 신경관이 지나가거든요. 하치조 신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의사도 아차하는 사이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드릴을 뚫다가 그 신경관을 건드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구적으로 손상이 와서 불에 데인 듯한 증상이 있다거나 또 아마 마취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을 헹굴 때 물이 그냥 쭉 흘러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음식물 찌꺼기가 입에 붙었는데도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불편함은 돌아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하지만 영구적인 손상이 있으면 좀 그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지 않아가지고 뭔가 염증이 생긴다거나 또 잘 안 씹히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또 부작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플란트 수술하려고 잇몸을 절개했는데 피가 잘 안 멈춘다. 이런 것들은 부작용으로 보시기는 어렵고요. 부작용은 쉽게 정의를 해드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손상은 부작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불편함들은 부작용으로 보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느낌이 이상한 것들이 영구적으로 간다. 그와 같은 것은 부작용이 맞을 것 같고요. 또 임플란트가 잘 빠지거나 녹는 경우, 그리고 또 축농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던 축농증이 생긴다거나 있던 축농증이 더 심해진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들이 또 심심치 않게 워낙 1년에도 몇백만 건의 임플란트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시술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시술을 잘 하는 병원을 좀 믿을 수 있는 병원을 택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물건을 보고 사는 거지만 병원을 택할 때는 그냥 신뢰를 가지고 그 병원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걱정도 많이 되시고 하시겠지만 좀 시술 경험이 많은 의사, 또 요즘은 임플란트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나온 또 방법을 이용해서 수술하시면서 본인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신 다음에 좀 관리를 잘 해주시게 되면은 대부분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자기 치아하고 마찬가지로요. 임플란트도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내가 임플란트만 하면 얼음도 씹어 먹겠다. 그건 안 되죠. 근데 불행히도요, 치주 질환이 있으셔서 임플란트를 하시게 됐던 분들은 임플란트를 했다고 해서 그걸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논이나 밭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농작물도 잘 자라는 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요, 뭘 심어도 또 이 농사 짓는 분들이 크게 관심 안 기울여도 잘 자라는 밭이 있고요. 다만 이제 땅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잇몸 뼈도요, 선천적으로 좀 딱딱한 분들이 있고 또 푸석푸석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잇몸 뼈에도 피가 잘 도는 분들이 있고요. 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 성향이 다른데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잇몸뼈가 좋지 않은 거거든요. 좋지 않은 밭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임플란트를 했다고 해서 새로운 농작물을 심은 거지 밭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임플란트를 치아가 빠지신 다음에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지금까지는 관리를 잘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또 치아가 빠지는, 임플란트가 빠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의 드릴 때처럼 자동차를 오래 쓰는 방법 생각해 보시면 본인 스스로도 관리하고 정비소 가셔야 되거든요. 임플란트는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초반에는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치과 가셔서 잘 쓰고 계신지 검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아무리 안 가셔도 6개월에 한 번씩은 가셔서 임플란트를 잘 쓰고 계신지 또 잇몸뼈가 녹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관리하시고 하셔야만 자동차 관리 잘하셔서 평생 쓰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오랫동안 쓰실 수 있죠. 원장님만의 임플란트 치과를 찾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임플란트 병원 선택 기준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가 임플란트 부작용을 이렇게 또 막 설명드리니까 그럼 어떤 병원 택해야 되냐 이렇게 좀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이 치과, 특히 임플란트를 하는 병원은요, 일단 병원을 한번 택하시면은 그 병원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과 이비인후과, 그러니까 보통 감기가 드시면은 그냥 동네에 있는 내과 이비인후과 가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던 내과가 없어져도요, 조금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그냥 다른 내과 가시면 됩니다. 근데 치과는, 특히 임플란트 치과는 한번 임플란트를 심어 놓으시게 되면은요, 나의 임플란트를 심어준 치과가 없어지게 되면은요, 다른 치과에 가서 그 임플란트가 좀 이상한데 봐달라고 하시면 대부분 봐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의사분들이 왜 그러냐면요, 그걸 괜히 건드려 놓으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으신 다음에는 그 심으신 원장님이 이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요. 또 임플란트도 400가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취급하는 임플란트도 병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품 교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는 한 번 택하시면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 훨씬 더
병원을 현명하게 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임플란트 병원 고르실 때 어떻게 고르시냐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다 첫 번째는 내 주변에 임플란트 한 사람이 있냐 없냐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안 좋은 방법인데 그냥 광고 많이 하는 병원 갑니다. 근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면은요, 요즘 뭐 워낙 임플란트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광고 매체를 보면은요, 우리 병원 임플란트 잘한다, 뭐 못한다고 하는 병원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그리고 비용으로 광고를 하게 되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임플란트를 정말 잘 하는 병원들은 당연히 환자분들이 알아서 많이 찾아오실 거고요. 광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으로 광고할 필요는 더더욱 없죠. 왜냐하면 잘하는 병원이 상식적으로 싸게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와 같은 치과의 특수성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요. 제가 아예 임플란트를 어디서 받을까 고민하시는 분한테 그냥 딱 5가지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 임플란트 한번 신고 나면은 끝까지 좀 임플란트를 책임져 줄 병원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그 임플란트 치과가 한 군데서 얼마나 좀 오래됐나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대부분 치과 원장님들은 양심적이시지만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싼 가격의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아예 병원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과 치료비를 싸게 하는 것은 뭐 그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는 한번 심어놓고 그 병원에서 끝까지 케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 임플란트를 끝까지 책임져 줄 병원, 그리고 식당도 마찬가지지만 그 메뉴가 너무 많은 식당은 저는 맛집은 잘 보지를 못했어요.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치아 교정, 소아치과 이런 모든 진료를 다 하는 병원보다는 임플란트를 좀 중점적으로, 그리고 또 전신질환이 있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좀 진료를 해본 경험이 많은 의사 병원을 택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임플란트 사례가 많은 병원도 중요합니다. 그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즘은 치과 홈페이지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요즘은 그 환자분들 전후 사진 같은 것들을 많이 올려놓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가 좀 많은 병원인지도, 그리고 또 큰 치료,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치아 빠진 임플란트를 심는 병원이 아니라 좀 큰 치료를 많이 해놓은 병원을 좀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그리고 또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병원 택하실 때 그냥 싼 곳만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비싼 병원을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병원을 한 본인 상태에 대해서 한 2-3군데 정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 의사도 모든 사람을 다 치료를 잘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환자 의사도 궁합이 맞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정도면 내가 좀 신뢰가 갈 것 같다. 그리고 이분 정도의 비용이면은 너무 비싸지도 않고 너무 싸지도 않은 적당한 비용인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균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그 병원을 택하시면은 아마 이 5가지만 지키셔도 임플란트 병원 택하신 다음에 후회하시는 일은 거의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일반 치과를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치과, 또 양심적인 치과 하면은요, 뭐 저도 안타까운 것이 요즘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치과 의사에 대한 신뢰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대부분 치과 원장님들은 정말 양심적으로 진료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좋은 치과 고르는 방법도 딱 5가지를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잇몸 치료라든가 충치 치료, 또 교정 치료 하시는 분들도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들으시면은 정말 그렇겠구나 생각이 되실 텐데요. 일단은 경험이 좀 많은 의료진을 택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물론 그 병원을 찾아가 보고 또 레퓨테이션, 그러니까 주변의 그런 것들, 리뷰 같은 것들을 좀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요즘 뭐 홈페이지만 보셔도요. 요즘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의사분들의 어느 정도 나이라든가 또 양력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좀 시술 경험이 많이 있겠구나.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자리에서 좀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을 믿고 치료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잉 진료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치료를 한꺼번에 권한다거나 하시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실제로 급해서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병원 몇 군데를 좀 상담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치료를 좀 강조하는 병원이 좋습니다. 병원에 오시자마자 입 빼고 임플란트 하셔라 할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청소입니다. 우리 입안의 치석이라든가
염증들을 제거해서 입안에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살릴 수 있는 치아의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임플란트 자체도 수명에도 영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잇몸 치료 같은 것들을 치과 의사들이 잇몸 치료를 하는 것들도 많은 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권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치료를 좀 강조하는 병원 택하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고를 너무 많이 하는 병원은 좀 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이 정말 진료를 잘해서 환자분들이 많은 병원이라면은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굳이 광고할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광고를 통해서 또 게다가 비용적인 걸 강조하는 병원은 좀 거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소비자 보험에 접수되는 많은 사례들이 그와 같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을 좀 귀찮게 하는 병원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통령만 주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치과는 그 특성상 자동차 점검하듯이 점검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부분 귀찮아서 병원에 잘 안 오시죠.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도. 근데 어떤 치과들은요. 계속 전화를 드립니다.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의료보험으로 되는 진료라도 받으시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연락을 주시는데 어떤 병원들은 연락을 잘 안 주세요. 기존에 보는 환자분들 바쁘시고 하시다 보니까 잊어버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을 병원에 자꾸 오라고 좀 귀찮게 하시는 병원들이 그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는 자동차 정비소 가는 것처럼 정기 점검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5가지를 좀 하는 병원들을 고르시게 된다면은 정말 대부분 양심적이고 또 잘 진료하시는 병원을 고르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플란트 시술의 가장 큰 부담은 가격일 텐데요. 시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십 분들 상담을 합니다만 상담하시려고 이제 환자분들이 제 방에 들어오시면은 자리에 앉자마자 몇 개 심어야 돼요. 비용이 어떻게 돼요? 이걸 먼저 물어보시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안 되시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임플란트는 특히 전체 치아나 많은 치아가 빠지신 분들은 그 공사 자체가 다리를 만드는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지어진 다리는요. 이 한강에 있는 다리들 보시면 옛날 다리들은 교각이 많습니다. 교각이 많은 이유가 공사비가 남아 돌아서 교각을 많이 세운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공법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각을 많이 심어서 상판을 올려서 다리를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지어진 다리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도 보면 한강보다 더 넓은데도 심지어 바닷물에다도 다리를 세우는데도 교각 숫자가 몇 개 되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다리를 지나다니면서 교각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불안하다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옛날보다 공사 비용도 더 많이 줄었을 겁니다. 공법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공사 비용을 줄이자고 억지로 교각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부실공사가 되고 성수대교처럼 무너져 버리겠죠. 우리가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비용을 줄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다만 임플란트 심는 개수를 줄인다거나 또 수술 방법을 요즘은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좀 편하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즘은 임플란트 개수를 또 줄여서 심는 방법이 있고요. 또 최신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치아가 빠지면 그 개수대로 다 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방법도 오히려 최신의 방법이라고 해서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좀 시술 방법이 가능한 곳을 찾아서 임플란트 치료 받으시게 되면은 비용도 줄이면서 더 안전하고 더 단단한 다리를 만드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치아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식사를 잘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양로원 같은 데 봉사를 나가보면은요. 치아가 좋지 않으신 분인데 장수하시거나 건강한 분들은 거의 뵙지 못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은 치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만 관리하시고 또 치과에서 검진 받으시고 하시면 적은 비용으로도 오랫동안 본인의 치아를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